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우울증의 화학물질. 기내 잡지 뒷표지에는 한 항공사가 오고 가는 모든 도시를 표시한 비행지도가 그려져 있다. 그 지도의 모양을 한번 떠올려 보자. 그 지도를 보면 신경 전달 물질계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신경 전달 물질계란 단순히 말해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거나 그에 반응하는 모든 뉴런을 총칭한다. 예를 들어 세로토닌계는 세로토닌을 방출하거나 세로토닌에 반응하는 모든 뉴런이다. 이렇게 보면 델타 시스템이란 델타 항공사가 연결하는 모든 도시가 되겠다. 뇌는 수많은 신경 전달 물질계에 의지해 다양한 유형의 작업을 처리하며 그 신경 전달 물질계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우울증의 원인을 제공한다. 1960년대에는 노르에피네프린 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너무 적으면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몇 년 후에는 세로토닌 결핍이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썰로 바뀌었다. 지금 우리는 우울증이 훨씬 더 복잡한 문제라는 걸 안다.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이 관련된 것은 분명하지만 도파민을 비롯한 다른 신경화학 물질들도 관련돼 있다. 아주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계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다. 목록이 조금 길지만 여기 정리된 신경 전달 물질계 대부분은 앞으로 거듭 등장할 것이다. 지금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각 신경 전달 물질계가 몇 가지 기본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자. 세로토닌, 어지력, 활동의욕, 기분을 향상시킨다. 노르에프네프린, 사고와 집중력,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증강한다. 도파민, 쾌감을 증가시키고 나쁜 습관을 고치는 데 꼭 필요하다. 옥시토신, 신뢰감, 사랑, 연대감을 정진하고 불안을 떨어뜨린다. 가바, 긴장을 풀어주고 불안을 감소시킨다. 멜라토닌, 수면의 질을 높인다. 엔드로핀, 고통을 완화하고 고양된 감정을 안겨준다. 카나비노이드, 식욕을 정진하고 평온함과 안정감을 증가시킨다. 너무 단순하게 정리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각 신경 전달 물질은 우울증의 각기 다른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 세로토닌계가 제 기능을 못하면 의지력이나 활동 의욕이 부족해진다. 집중하거나 사고하기가 어렵다고 느끼면 노르에프네프린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도파민계의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나쁜 습관을 갖게 되고 즐거움을 잘 느끼지 못한다. 뇌의 수십 가지 회로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려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모두 다 필요한데 이들이 또 다른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이 더 복잡해진다. 골치 아프게도 우울증은 단순히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도파민이 부족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수치가 높여주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도 해결책의 일부이기는 하다. 세로토닌 활동이 늘어나면 기분이 더 좋아지고 목표를 세우는 능력과 나쁜 습관을 피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노르에프, 노르에피네프린이 증가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도파민이 많아지면 전반적으로 훨씬 더 즐거워진다. 나가서 햇빛을 쬐자. 밝은 햇빛은 세로토닌 행성을 돕는다. 게다가 밤에 푹 자게 도와주는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한다. 그러니 실내에만 틀어박혀 생활한다면 한낮에 적어도 몇 번은 바깥에 나가도록 노력하자. 산책을 하거나 햇빛 아래서 음악을 듣거나 그냥 일관욕을 해도 좋다. 이 책은 생활의 작은 변화가 신경 전달 물질계의 활동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한다. 기술적인 부분은 꽤 복잡하지만 요점만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세로토닌 활동을 늘린다는 말은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 내가 세로토닌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세로토닌 수용체의 수를 늘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수용체들이 세로토닌에 더 잘 달라붙게 된다는 뜻일 수도 있다. 또한 생산된 세로토닌이 너무 빨리 분해되지 않는 것. 시냅스로 방출된 세로토닌이 한동안 시냅스에 머물므로써 세로토닌을 방출한 뉴런으로
재흡수되지 않고 다음 누런에 결합될 기회를 늘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요인 중 하나만 바꾸어도 세로토닌 활동이 증가한다. 예컨대 대부분의 항우울증제도 세로토닌 수용제라고 알려진 세로토닌 흡수 단백질을 차단하고 그럼으로써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할 수 있는 세로토닌의 양을 늘려 약효를 발휘한다. 신경 전달 물질 외에 다른 신경화학 물질도 극적인 효과를 낸다. 예를 들어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는 신생 유전의 성장과 전반적인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 심지어 면역계에서 나오는 특정 화학물질도 신경신호를 바꾸고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활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만하면 개별적인 화학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하니 이제 회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우울증이 기본 신경회로. 서문에서 언급했듯이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과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 사이의 의사소통이 잘못된 결과 나타난다. 이 두 영역은 하나의 계통을 이뤄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종종 이 둘을 아울러 전두 변연계라고 부른다. 유럽이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국가들의 무리인 것과 마찬가지다. 전두 변연계는 감정 상태를 조절하며 이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울증으로 밀어넣는다. 전두 변연계에서 활동하는 주요 선수들을 살펴보고 전두 변연계와 밀접하게 의사소통하는 다른 영역들도 알아보자. 이제 여러 이름을 놓을 것인데 자세한 내용을 모두 기억해야 한다는 걱정은 접어둬도 좋다. 이 책에서 지겹도록 다시 보게 될 이름들이니 말이다. 생각하는 뇌, 전전두피질은 뇌의 가장 앞부분에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이마 바로 뒤에 위치한 뇌의 앞 3분의 1의 표면 전체다. 계획회로와 의사결정회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 뇌의 CEO라고 할 수 있다. 충동과 동기를 통제하는 책임도 맡고 있다. 전전두피질은 피질 중에서 가장 최근에 진화했으며 다른 어떤 동물보다 인간에 대해서 가장 크다. 유난히 큰 전전두피질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진화상의 이점을 제공했지만 덤으로 골칫거리도 안겨주었다. 우울한 상태일 때 나타나는 걱정과 제의식, 수치심, 명료한 사고의 어려움, 우유부단함의 주범이 바로 전전두피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일어나는 활동을 바꾸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쁜 습관을 고치며 의지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전전두피질은 수평과 수직 두 축을 따라 배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축에 의해 다시 사분면으로 나뉜다. 이 사분면은 요컨대 전전두피질의 위중간, 위옆면, 아래중간, 아래옆면의 옆면이다. 물론 과학자들은 이런 말보다는 좀 더 멋진 말을 좋아해서 위쪽 부분을 배라하고 아랫부분을 복이라 한다. 가운데 안쪽 부분은 내측이라 하고 양옆 부분을 외측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코는 눈보다 더 내측에 있는 셈이다. 전전두피질의 각 사분면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기능 무리를 관장한다. 내측 부분들은 자아에 더욱 초점이 맞춰진 반면 외측 부분들은 외부 세계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평 차원을 따라가 보면 복측 부분들은 좀 더 감정적이고 배측 부분들은 좀 더 이성적이다. 그러므로 전전두피질에서 가장 주요한 차이는 배외측 전전두피질과 복내측 전전두피질, 다시 말해서 위 옆면과 아래 가운데 사이의 차이다. 복내측 전전두피질은 자아의 초점이 맞춰진 감정적인 부분이며 동기부여와 충동 조절에 특히 중요하다. 감정적이라는 말이 어리둥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앞에서 변연계가 뇌의 감정적 부분이라고 말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자. 복내측 전전두피질은 감정에 관해 생각하고 변연계는 감정을 느낀다고. 이에 비해 배외측 전전두피질은 외부 세계에 대해 주로 생각하고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책임을 진다. 우울증이 있으면 전전두피질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행동해야 할 어떠한 동기도 느끼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 복내 측 전전두피질에서 세로토닌이 감소한 탓일 것이다. 계획을 세우거나 명료하게 사고하기 어려운가? 그것은 어쩌면 배 외측 전전두피질의 활동이 혼란에 빠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계획을 끝까지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한 영역이나 특정 신경 전달 물질계의 잘못이라고 지목하기가 어렵다. 대개는 몇 가지 영역과 신경 전달 물질계 사이에 일어난 의사소통의 결과이다. 느끼는 뇌, 고도로 진화한 전전두피질과 달리 변형계는 뇌의 훨씬 깊은 곳에 위치한 아주 오래된 부분이다. 뇌의 감정 영역으로 흥분과 공포, 불안, 기억, 욕망 등을 관장한다. 변형계는 기본적으로 시상하부, 편도체, 해마, 대상피질로 이루어져 있다. 시상하부는 스트레스를 통제하고 편도체는 불안과 공포를 비롯해 부정적인 감정을 줄여준다. 해마는 장기 기억을 만드는데 해마의 뇌라는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우울증의 위험 경보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마지막으로 대상피질은 집중과 주의를 통제한다. 이는 우울증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습관 때문에 자동적으로 집중하든 의도적인 선택에 따라 집중하든 무엇에 집중하는지가 기분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와 시상하부, 긴장되는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겠는가,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것은 우울증의 원인이자 증상인데, 이는 변형계 중심부에 있는 시상하부 탓이다. 시상하부는 다양한 호르몬을 조절해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통제한다.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늘려 몸을 투쟁, 도피 모드로 만들기도 한다. 이는 군사기지가 외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부대 배치를 준비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데 우울증에 빠지면 그 기지가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해 일촉즉발의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긴장을 풀기도 행복한 마음을 갖기도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흥분한 시상하부를 진정시킬 방법을 찾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불안과 편도체. 어릴 때 나는 불안을 불안하다는 말로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대신 시험을 봐야 할 때나 아찔한 롤러코스터를 타려고 줄을 서 있을 때면 수시로 배가 아팠는데 그것은 내 몸이 불안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짜잔. 내가 좀 더 침착한 어른으로 성장하자 복통이 사라졌다. 불안이 언제나 분명한 모습으로 표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든 심한 불안은 우울증의 증상 중 하나다. 주로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편도체는 뇌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오래된 구조물이다. 시상하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감정적인 변연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흔히 편도체의 반응성이 매우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반응성을 떨어뜨려 불안을 줄이고 우울증을 완화한다. 기억과 해마.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행복했던 때를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슬픈 사건은 아무런 문제 없이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편향은 뇌 깊숙한 곳 편도체 근처에 자리 잡은 해마 탓이다. 해마는 시상하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마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장 버튼을 눌러 새 문서를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일과 비슷하다. 해마는 바로 저장 버튼이고 해마가 없으면 새 기억을 만들 수 없다. 해마는 특히 감정이 실린 기억을 좋아한다. 우울증 상태에서는 해마의 이런 특성이 다소 문제가 된다. 해마가 만드는 새 기억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해마가 하는 일은 아주 많은데 맥락 의존적 기억의 중심 역할을 한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긴밀히 관련된 일을 더 쉽게 기억하는 것이 바로 맥락 의존적 기억이다. 예를 들어 예전에 다녔던 대학 캠퍼스에 가면 학부 시절의 기억이 쉽게 떠오르는 이유는 맥락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울증 상태에서는 맥락 의존적 기억이 커다란 단점이 된다. 우울증이 맥락이 되므로 기분이 좋을 때라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행복한 기억들이 갑자기 싹 자취를 감춰버리는 것이다.
반면 삶에서 일어났던 모든 비극은 너무나 쉽게 떠오른다. 우울증에 걸린 해마는 비정상적으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크기도 더 작아진다. 해마가 작아지는 이유는 뉴런을 손상시키거나 죽일 수 있는 만성 스트레스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우울증은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이므로 해마가 온전하게 가능할 수 없도록 방해한다. 다행히 해마는 새 뉴런을 만들어낼 수 있다. 뒤에서 이 내용을 다룰 것이다. 주의할 대상 피질. 우울감에 압도되었던 대학 졸업반 시절, 나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계속 모든 걸 망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집중하지 못하는 것과 부정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울증의 증상인데, 두 상태 모두 대상 피질이 매개한다. 특히 대상 피질의 앞쪽, 곧 전방 대상 피질은 우울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전방 대상 피질은 전전 두피질에 둘러싸인 채 전전 두피질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종종 변형계와 전전두 영역 사이의 관문 역할을 한다. 전방 대상 피질은 우리가 하는 모든 실수를 알아차린다. 고통회로에서 중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잘못되어 가는 일을 곱씹어 생각하는 경향도 여기서 나온다. 행복한 기억을 떠올려라. 행복한 기억은 전방 대상 피질에서 세로토닌을 증진시킨다. 잠들기 전에 행복한 기억을 한 가지씩 떠올려보라. 일기장에 써도 좋고 그냥 그 기억을 반추하는 것도 좋다. 전방 대상 피질은 컴퓨터 모니터와 같다.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에는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모니터에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만 보이는데 그 부분이 결국 우리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전방 대상 피질의 활동을 보면 우울증 상태에서 주로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를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은 전방 대상 피질에 집중되어 있다. 이 점은 우울증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세로토닌은 여러 항우울제가 공통의 표적으로 삼는 신경 전달 물질계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전방 대상 피질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보면 항우울제를 복용했을 때 회복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전방 대상 피질을 전극으로 직접 자극해도 우울증 증상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 다행히 약물이나 전극 말고도 전방 대상 피질의 활동을 변화시킬 방법이 있다. 이 역시 뒤에서 다룰 것이다. 선조체와 섬역, 전전두피질과 변연계 외에도 우울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영역이 두 군데 더 있다. 바로 선저체와 섬엽이다. 둘 다 전두 변연계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사실 과학자들은 이 부분들까지 뭉뚱그려 변연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습관, 즐거움, 중독, 그리고 선조체. 우울증에는 충동성, 대처기술 저하, 중독, 꾸물거림 등이 자주 동반된다. 피로감이나 동기결여가 포함되기도 한다. 이런 나쁜 습관은 기본적으로 선조체의 활동에 문제가 생긴 결과다. 표면에서 저 깊은 아래에 위치한 선조체는 우리가 공룡에게 물려받은 아주 오래된 피지라 영역이다. 선조체는 두 개의 주요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우울증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배측 선조체라 불리는 윗부분과 측좌핵이라 불리는 아랫부분이다. 두 부분이 모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큰 역할을 한다. 배측 선조체는 뇌의 습관회로도 좋고 나쁜 대부분의 습관을 통제한다. 습관이란 생각하지 않고 자동으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일단 좋은 습관을 들이면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우울증 상태일 때 피로감을 느끼는 주된 이유는 배측 선조체에서 도파민 활동이 감소한 탓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측좌핵은 뇌의 파티광이다. 변연계와 밀접히 연관돼 있어서 곧잘 변연계의 일부로 간주된다. 단 것을 너무 많이 먹는 행동이나 심지어 약물 중독 같은 충동적 행동이 상당 부분 측좌핵의 책임이다. 재밌거나 흥분되는 일, 아니면 적어도 그럴 거라 예상하는 일을 할 때마다 측좌핵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 우울증에 걸렸을 때 모든 게 다 재미없어 보이는 이유는 측좌핵에서 도파민 활동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선조체, 고통과 섬역.
한 여성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해 경추 손상을 입었다. 처음에 목의 통증은 그리 심하지 않았다. 의사는 몇 주만 지나면 회복될 거라고 말했다. 그런데 통증은 악화됐다. 그녀는 따끔한 통증이 느껴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머리를 아예 움직이지 않으려 했다. MRI 상으로는 모든 게 정상이었으므로 의사는 당황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통증이 너무 심해져 운전을 하기도, 출근을 하기도, 심지어 집 밖으로 나가기도 어려워졌다. 그녀는 서서히 더 깊은 고립과 우울로 빠져들었다. 부상을 당했다고 모든 사람이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의 뇌는 통증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때문에 그들은 하강 나선에 쉽게 빠져든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만성 통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더욱 높고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사실에 많이 걱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증상은 신체 감각에 대한 의식이 증강되어 생기는데 신체 감각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섬엽이다. 섬엽은 피질의 한 부분으로 귀에서 몇 인치 안쪽으로 접혀 있고 편도체, 해마와 가까이 자리한다. 고통회로의 주요 영역 중 하나이며 전체적인 신체 지각에 기여한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섬엽의 활동이 증가한다. 이는 섬엽이 통증, 심장 박동수 상승, 호흡 곤란 등 몸에 생긴 문제를 알아차리는 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섬엽의 활동성이 증가하면 아무리 작을지라도 몸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극도로 민감하게 의식하게 되는데 아주 사소한 일을 엄청나게 거대한 것으로 부풀리는 일은 그래서 생긴다. 그러므로 섬엽의 활동을 진정시키면 통증과 병에 대한 걱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모두 연결되어 있다. 위에서 다룬 각 영역은 또 다른 영역들과도 구체적인 연결을 맺고 있다. 그 연결까지 하나하나 다 추적하는 건 너무 방대한 일이기 때문에 주로 각 영역 자체에만 집중해 이야기할 생각이다. 맛보기로 연결 예를 조금만 살펴보면 전방 대상 피질은 복 내측 전전두 피질, 배 외측 전전두 피질, 섬엽, 해마와 연결된다. 배 외측 전전두 피질은 복측 전전두 피질, 배측 선조체, 해마와 연결되며 복측 전전두 피질의 일부는 해마, 즉 자핵과 연결된다. 하나의 뇌 영역이 몇 가지 회로에 속할 수 있다. 각 뇌 영역을 하나의 공항으로 생각하고 각 회로는 나라 안에 다양한 곳으로 떠나는 각기 다른 항공사라고 생각하자.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항공사들이 같은 공항에 의존하는 것처럼 독립적인 신경회로들도 동일한 뇌 영역들에 의존한다. 그리고 동일한 뇌 영역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신경회로 간에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시카고에서 생긴 정체가 덴버의 연착이나 캔자스시티의 벼랑으로 이어질 수 있듯 감정적인 해마의 활동이 증가하면 전방 대상 피질이 초점을 맞추는 대상이나 배측 선조체가 통제하는 습관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신경과학은 이보다 훨씬 더 미묘하다. 서로 다른 영역은 서로 다른 신경 전달 물질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전전두피질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많이 필요하고 선조체는 주로 도파민에 의지한다. 이는 신경 전달 물질들의 변화가 생기면 그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내 뇌는 무엇이 잘못된 걸까? 이 질문 자체에 함정이 있다. 뇌에는 사실 잘못된 점이 하나도 없다. 무시무시한 토네이도가 분다고 오클라호마의 공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듯이 이와 비슷하게 의사결정 회로가 특정한 방향에 맞춰지면 뇌를 우울증에 빠뜨려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습관회로, 스트레스회로, 사교회로, 기억회로 등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회로는 조건만 맞아떨어지면 언제든 우울증의 하강 나선을 이야기할 수 있다. 우울증에 걸렸다 하더라도 뇌에 흠이 생긴 게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신경회로와 동일한 뇌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유련히 연결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고
그 회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활동과 의사소통도 그 사람 자신만큼이나 제각각 다르다. 각 신경회로는 구체적으로 조율되는 방식에 따라 특정한 패턴을 이루며 서로 공명을 일으키는 경향성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하는 생각, 상호작용,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전체 시스템과 공명을 일으키는데 유감스럽게도 그중 하나만 동요를 일으켜도 내 안에서 우울증 패턴을 촉발할 수 있다. 각 회로마다 활동하고 반응하는 표준적인 패턴이 있는데 이 역시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 어떤 회로가 더 쉽게 활성화되면 그 회로가 반응성 또는 흥분성이 높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걱정 회로의 흥분도 정도에 따라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또 의사결정 회로의 신경이 연결된 방식에 따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단호하게 결정을 내린다. 나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이다. 하루 종일 글을 쓸 때 유난히 심해진다. 이유는 나도 모르지만 내 사교 회로의 성향이 그렇다. 하루 종일 글을 써도 외롭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남들이 괜찮다는 사실을 알아도 내 외로움은 요지부동이다. 나에게 외로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음을 알고 있으니 오랫동안 글을 쓰는 날은 일이 끝난 뒤 친구들과 만날 계획을 미리 세워두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다. 계획을 세우는 일이 내게 큰 스트레스를 안기는 것이다.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내 계획회로의 성향이다. 계획 세우기를 즐기는 사람도 많겠지만 나는 아니다. 이런 두뇌 회로의 성향 때문에 나는 화각나선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외로움을 느끼면 불쾌해지고 계획을 세우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데 계획 세우는 일에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 그 역시 불쾌함을 남긴다. 이렇게 기분이 나빠질수록 계획 세우기는 더욱더 어려워진다. 마이크와 스피커가 상호작용해 길을 찢는 대먹임 소리를 만들어낼 때처럼 이 두 회로는 서로 먹고 먹히면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크다란 눈덩이로 부풀리는 것이다. 이런 경향을 자각하고 있으니 집 대신 카페에 나가 글을 쓸 수도 있고, 글을 쓸 다음에는 친구를 만나 함께 식사하거나 달리기를 하러 가는 등 상황을 개선할 생활의 작은 변화들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실을 깨달은 뒤 내 정신 건강은 대단히 좋아졌다. 내 친구 제니스는 나와 달리 외로움이나 의사결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녀는 매일 운동을 해야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기분이 급격히 나빠진다. 제니스의 회로는 그냥 그렇게 생겼다. 문제는 기분이 나쁠 때 운동도 하기 싫어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기분이 더욱 엉망이 된다. 제니스의 뇌에는 그렇게 그녀를 화각나선에 빠뜨리는 함정이 있는 것이다. 가장 직접적인 해법이 언제나 가장 좋은 해법인 것은 아니다. 알고 보니 제니스는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밤에 잠을 푹 자거나 감사한 마음을 많이 표현하는 등 그녀의 뇌가 그 단단한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른 활동들도 하고 있었다. 뇌 회로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우리를 우울한 상태에 붙들어 두기 때문에 한 회로의 활동에만 변화를 주어도 시스템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일을 걱정하고 다른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계획 세우는 일이 스트레스지만 계획을 세우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무척 두려워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 다양한 뇌회로가 서로 다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람마다 빠져들기 쉬운 화각나선이 다르고 그러므로 기분을 향상시킬 상승 나선도 다름을 의미한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에게 맞는 상승 나선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 일을 돕고자 한다. 뇌회로의 조율 방식을 결정하는 5가지 요인.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지극한 우울증을 앓으셨고 내 뇌는 할머니와 유사한 성향을 어느 정도 물려받았다. 유전 외에도 많은 요소가 우리 뇌의 회로들을 조율한다. 유년기의 한 경험과 지금 느끼는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의 정도 등은
뇌회로를 우울증으로 다가가게 할 수도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 물론 유전자가 운명은 아니다. 그러나 유전자가 뇌회로의 발달 방향을 이끄는 것은 사실이다. 일례로 세로토닌계에 속하는 특정 유전자는 전방 대상 피질의 발달, 전방 대상 피질과 해마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하여 우울증의 위험도를 높인다. 그러므로 유전자가 우리 뇌를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생애 초기의 한 경험도 뇌회로가 조율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경험에는 어머니가 임신 중에 받은 스트레스도 포함된다. 뇌는 최소한 20살까지는 계속 활발하게 발달한다. 전전두피질은 충분히 발달하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아주 오랜 시간을 스트레스에 민감한 상태로 보낸다고 할 수 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스트레스가 심한 일을 겪으면 신경회로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의 양도 달라진다. 뇌회로의 조율 방식을 결정하는 세 번째 큰 요인은 현재 삶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이다. 싫어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가? 실직 상태인가? 담보 기한이 코앞으로 닥쳐왔는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가?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는가? 이런 일들은 모두 뇌의 스트레스 회로를 가동시키고 이 스트레스 회로가 다른 회로들까지 화강나선으로 끌고 들어간다. 네 번째 요인은 살아가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의 양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다른 사람들 곁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 과학 연구는 긴밀한 인간관계가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누차 증명해왔다. 중요한 것은 친구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임을 명심하자. 이야기를 나누거나 무언가를 같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주위 사람들과 단절감을 느낄 때 하강나선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혜님까지 읽으면 그 뒤까지 읽을 것 같은데 요 단락만 네. 읽을게. 한 페이지 남았어요. 네. 마지막으로 운도 하나의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겠지만 분명한 사실이다. 뇌 같은 복잡계는 아주 작은 변동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어떤 날은 도로가 꽉 막히는데 어떤 날은 순조롭게 잘 빠지는 이유도 이렇게 설명된다. 어떤 유튜브 동영상은 순식간에 확산되는데 어떤 동영상은 완전히 묻혀버리는 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어떤 날은 기분이 끝내주지만 어떤 날은 구겨진 휴지 조각 같은 것도 온갖 다양한 기분 변화의 이유를 언제나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 꼭 이유를 찾겠다고 자신을 괴롭히지는 마시라. 뇌 회로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진화다. 인간의 뇌는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해왔고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진화의 원재료이다. 자신과 하는 행동 중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건 단지 진화의 결과일 뿐이다. 그리고 대개는 그렇게 행동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예컨대 때로는 조금 불안한 것이 유익할 때가 있다. 뭔가 어리석은 짓을 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때로는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 좋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줄어드니 말이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까지 할게요. 네, 벌써 실시간 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준비하시고요. 또 오세요예요. 네. 자, 갑니다. 우울할 땐 내가 하나, 둘, 셋. 네. 잠깐만, 정혜 눈 감았어. 다시 한번. 자, 눈 뜨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역시 셋 할 때 눈 뜨는 그게 중요하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날 좋은 하루 되시고요.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